40년 알고 지낸 친구를 손절했음. 그 친구가 딱 자기의 성인격. 곁에 두면 겁나 짜증나고 피곤함.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맞아요. 그 중에 눈에 자주 띄는 게 주변에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다, 아니면은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댓글도 있었고, 내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 것 같다, 이 진단 기준에 여러 가지가 맞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두 가지 댓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40년 알고 지낸 친구를 손절했음. 영상 보니 그 친구가 딱 자기의 성인격. 곁에 두면 겁나 짜증나고 피곤함. 야, 네가 그리 특별하지 않음을 인정해라. 인정하면 자유를 얻는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힘들죠. 또 한 분은 제발 부탁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인격장애자를 대처하면서 살아야 내가 인격 훼손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댓글을 더 다신 걸 보니까 배우자분이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헤어지세요 이런 댓글도 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가족, 특히나 배우자가 그렇다면요. 그럼요. 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일단 정말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반사회성 성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면이 남을 착취하는 면이 너무 두드러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피하시라는 게 네, 답이겠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면은 가족이라도 피해야 된다, 집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배우자인 경우에 짐 싸서 집을 나와서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리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 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으로 좀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상대방한테 지켜야 할 도리, 의무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 질투심 이런 거를 자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주정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아나무인적인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자기애성 인격인 배우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가족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러면 못 써, 이런 도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 집의 가장이고 돈을 내가 다 벌어오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쉽기 때문에 별로 안 먹혀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단 당신이 그렇게 술을 계속 마시면 몸이 망가질 텐데 당신이 좀 부러워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누구누구처럼 되려면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올 게 아니라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일찍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계속하는 게 스스로에게 해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너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릴 거다, 이렇게 자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의 핵심 심리를 좀 묘하게 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런 분들이 자신감에 넘쳐서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부분에는 뛰어나긴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요, 나를 의지할 수 있게 그 라포를 쌓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가 착취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걸 경계하면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라포가 쌓인 다음에 스스로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나한테만큼은 막대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사실 말로는 이게 좀 쉽게 나오지만 정말 어려워요. 이런 시도를 내가 직접적으로 해서 고쳐나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자잘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보는 거죠. 원투 날리기 위해서 한 발 백스텝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유형을 자처하지 않나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내가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가 이거 보니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깨달았다라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격장애가 다 그렇듯이 본인을 힘들게 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은 불편한 게 없었는데 왜 이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특히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주변 사람들이랑 좀 착취적인 이런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인 인격 장애다 라고 하면 대인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한 1%, 넓게 보면 아주 심각한 손상은 아니더라도 자잘한 그런 갈등들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까지 따지면 한 1에서 6% 정도까지 해당하니까 생각보다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의 사회다 라고 할 만큼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이유가 공감 능력의 결여고, 어렸을 때 이제 충분한 그런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고 세상이 각박하고 막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공감을 해줄 기회가 여유가 없습니다. 없죠. 맞아요. 내가 받아보지 못하니까 하기도 어렵죠. 그 다음 댓글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FBI 프로파일러가 명시한 위험 인물군 1위, 정신병원 VIP, 주변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꼽은 가장 고난도 환자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설프게 이런 걸 드러냈다가는 아우팅 시켰다간 신발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인은 절대로 어설프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병이란 걸 인정해야지 치료가 되는데, 나르시스트가 나르시즘을 인정하는 건 자기가 실제보다 스스로 과장되게 인식하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자기 부정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하고, 그쵸. 본인이 병원에 오면 의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댓글 내용이네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솔직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료 과정이라는 게 서로 공감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인데, 공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좀 얘기를 해도 마치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힘들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한 가지 예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인데 아내분이 ADHD가 있으시고 남편분이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내분이 ADHD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일을 깜빡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알아차고 나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아내가 이걸 미안해하는 게 보이니까 좀 화를 참아야지,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왜 미안해야 되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상처가 계속되는 거고요. 뭔가 인지적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자꾸 아내가 울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럼 울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화를 낼만 했는데, 욕을 먹을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긴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계속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짜증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의 울음을 그치게 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은 봉합이 됐지만 사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진 않고 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성인기 초기에 어느 정도의 자기애성 성향은 삶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마음으로는 본인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치료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실 처음에 인게이지 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제대로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꽤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연구에서는 한 3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을 때 한 60%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성격, 인격장애 이런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병원이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 치료 목표는 환자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이 날 우러러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대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날 이해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찮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남들을 비하하는 것들, 요거를 없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분석적 치료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내가 뭔가 부족한 면이 있구나, 인격적으로 성격의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다라고 해요. 그걸 직면하는 순간 나는 안 돼, 난 못난 게 없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성격이 확 발동이 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떠나고 아니면은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러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료자와 환자의 치료적인 동맹입니다. 치료자가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 나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자기애성 인격장애 또는 자기애성 인격 성향 요걸 가지고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